네,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홍콩 H지수 기초 주가 연계증권, 이른바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한 배상 비율이 공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결정인데요. 이거는 각 은행에서 배상할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보상금을 받을 게 아니라 집단 소송에 나서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 시간에는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님 모시고 투자자들 이 분들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뭐 끝까지 가려면 잘 챙겨야 되겠죠. 건강을. 예. 그래야지. 끝까지 가시려면 건강도 많이 중요할 겁니다. 예. 예, 힘든 상황 보내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모임에는 몇 분 정도 이렇게 계십니까? 저희 그 전체 피해자 인원은 예. 대략 17만 명 정도 되고요. 예. 그 중에 저희 이제 피해자 지금 이제 금융사기 예방 연대로 출범을 했지만 전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카페에 가입된 분들은 8천여 명이 약간 안 됩니다. 피해 규모가 그러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피해 금액은 예. 지금 현재 보도된 거는 은행권에서만 약 16조 원을 판매를 했고요. 전체는 20조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은 사례를 접하실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예. 뭐 안타까운 사례 같은 거 좀 전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암 예. 진단금으로 모은 돈을 이건 원금 손실이 안 된다고 몇 번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은행의 직원은 오로지 비자 수익 창출을 위해서 그게 그 사람의 굉장히 목숨 걸고 바꿀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가입시켜서 결론은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보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것도 최근에인데 그 일산에서는 저도 집 일산이지만 일산에서 어떤 이제 여성분인데 50대 여성분인데 이걸로 굉장히 그 경제적 타격을 입고 은행에 안전하다고 해서 믿고 가입을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지금 크게 상심하고 있었던 차에 또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그런 사연을 듣고 저희 연대 차원에서 또 근조하원도 보내고 조의원도 보냈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했지만 그런 사연을 듣고 눈물이 날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어떻게 회복되는 피해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 ELS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인데 실제로 가입하실 때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으셨다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6대 은행이 팔았죠. 국민, 농협, 신한하나, 우리, SJ등이 팔았는데 그렇죠. 희한하게도 모든 판매 은행의 멘트가 똑같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 날 적 없고 손실 날 일도 없고 안전하고 3년 만기 되면 원금자 나오고 인기 좋고 안전하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판매를 했단 말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가입을 다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가입 신청서 이런 데에는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까? 다들 많이 하는데 특히 19년까지 이제 종이 서류 작성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2020년 이후부터는 이제 태블릿 PC로 그 신청서 양식이 바뀌었는데 이상한 점은 굉장히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 뭐 저뿐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에 처음 가입을 하게 됐어요. 약간의 목적이 있어서 가입이 되는데 이제 투자 성향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 성향대로 원금 손실 보장, 뭐 금융기식 낮음 등등 제 성향도 체크를 하고 밑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빈칸이 뭐 투자 성향 빈칸이 있더라고요. 적극 투자형으로 쓰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는 대로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가입이 끝났는데 제가 위에 체크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 투자 성향 진단이라는 거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무조건 먼저 하게 돼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근데 그 단계가 5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가 안정형, 그 위에가 안정 추구형, 그 다음이 위험 중립형, 그 다음에가 적극 투자형, 내 상위 버전이 공격 투자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안정형, 안정 추구형이 나오면 이 상품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입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위에 체크해 놓은 거는 안정형으로 나오게 체크했는데 그때는 뭐 이런 단계도 몰랐지만 제 밑에 적어놓은 거는 적극 투자형이에요. 끝나고 나갔더니 이제 은행이 원이 바뀌었죠. 그 체크한 내용과 밑에 적은 기재 내용이 상충이 되니까. 그걸 나중에 제가
21년 거 터지고 이상해가지고 전세를 다 떼서 보니까 예. 제가 쓴 걸 두 줄을 다 그어놓고 적금 투자가 나오게끔 체크를 위조해놨더라고요. 예. 사무소 위조를. 그러니까 저번에 이런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네. 투자 성향 진단이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이 가입하는 그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아랫 단계가 나오면 자입시킬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성향 진단 분석은 대부분 거의 다 사무소 위조를 해야 조작을 해왔던 겁니다. 가입자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예,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거나 예, 그랬다는 그렇죠. 말씀인 예. 그런데 보시면은 조금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의심 가는 정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중도 해지를 선택하지 않으신. 그런 건 없었다. 정기 예금 배제 상품이라고. 모든 가입자가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정기 예금 배제 상품이다. 안전하다. 요즘 누가 정기 예금 금리 낮은지 하느냐.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보세요. 은행에 가는데 은행은 신뢰와 안전을 입바탕으로 깔고 있는 곳인데 아무래도 누가 은행에 가는데 내가 가입했던 상품 적금 금액에서 50% 내지는 크게는 100%가 날아갈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상상 안 하고 은행을 가거든요. 애초에 믿고 가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얘기했고 정기예금 대체 상품이라고 얘기했고 3년 만기 되면 원금이자 돌아온다. 안전하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중도 상환이 안 된답니다. 중도 상환할 생각 자체를 못했죠. 중도 해지가 상환이 안 되니까 처음엔 6개월 내지 기름 1년 내는 조기 상환 된다 했는데 계속 지연되니까 왜 지연되냐. 그러니까 지금 뭐가 충족이 안 돼서 그런데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 6개월마다 조기 상환 될 때 받는 이자가 이게 지연될수록 누적이 돼서 나중 만기 되면 목돈에서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 누가 안 믿겠습니까? 실제로 중도 상환이 안 되는 상품이었습니까? 되지요. 되는 상품이죠. 근데 어떤 분한테는 통장 자체, 이게 통장도 줍니다. 진짜 통장을. 그러니까 더욱더 공개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고 통장에다가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놓은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뭐 좀 아시는 분들도 은행 가서 설명서 잔뜩 받으면은 뭐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서 좀 문제가 있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피해 상황에 대해서 금감원 그리고 은행 양쪽 다 책임을 지금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를 설명 잠깐 드리면 처음에 이거는 은행법에 보면 28조에 보면 27조 28조에 보면 예금자의 손해를 끼치는 상품은 팔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법 규정에. 그렇죠. 그리고 2019년에 금감원 금융위원회에서 이 상품을 못 팔게 금지시켰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다시 풀어졌어요. 팔게끔. 그리고 은행한테 그 금속법을 강화하면서 지키라고 단설 조항을 달고 풀어줬는데 중요한 건 은행이 6대 금속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팔았고 그거를 관리 감독할 금감원에서도 관리 감독을 전혀 거의 하지 않을까. 리스크 관리라는 걸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형식적으로 3분밖에 안 했고 은행 가맹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안행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한 번밖에 하지 않았고 그래서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꼴이 됐고 그러니까 허가해준 금융위 플러스 금감원도 책임이 상당 부분 있고요. 그거를 금속법 6대 금속법을 거의 지키지 않고 사기 판매를 하는 은행도 상당 부분 책임 있고 현재 저희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은행 쪽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감독 당국에도 만만치 않은 책임이 있다. 그럼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건 화요일 날 배상 비율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30에서 최대 65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배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가입을 시킬 때는 본질을 좀 찾아야 되는데 가입을 시킬 때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목돈만 들고 있으면 은행에서 판매 직원이 무조건적으로 마구잡이로 가입을 시켰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진단 금이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피해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가입을 시켜놓고 이게 이슈화되고 사건이 되고 불법이 드러나니 배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배상할 때는 세세하게 나눠놨습니다. 기준안에. 분주에서 금감에서 나온 배상 기준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근거로 나이로 나누는 것이며 무슨 근거로 금액으로 나누는 것이며 무슨 근거로 금융지식 수준으로 나누는 것이며 도저히 어디에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을 가지고 나눠놨단 말입니다. 법적 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금융지식이 적고 나이가 젊다고 금융지식이 높을까요 과연?
꼭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알뜰살뜰하게 10년, 20년 모으면 1억, 2억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입금액 5천만 원 이상이라고 감점을 합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이 가입하게 해놓고서는 배상 때는 근거도 없는 조건을 들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은 받아들이시기 어렵다는 뜻이네요.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은행 쪽에서는 자율 배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손실배상금 받으신 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건 50여 명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모임에 들어있는 분 중에는 사실 몇 다 되질 않는데 기준하는 지금 30에서 60으로 했지만 실제로 30% 이내로 컨택이 들어온답니다. 피해자들은. 그리고 실제로 합의한 분은 제가 한번 톡방에 글을 올려놨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까 그분이에요. 암 진단금. 그분은 지금 암 치료 중이고 저희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소송할 여력도 없고 너무 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60%로 합의했답니다. 근데 그 5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5명이 은행 내부 직원과 배우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진정성에 대한 문제인데 국회 정민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의원실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이거는 보여주의식이고 진정성 배상이라고 얘기한 거대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배율로 넘어가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러니까 손실 보상 배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집단 소송도 준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 모임 금융사기 예방연대 이 전체 카톡방에 전체방이 있고 지역방이 있고 소송방이 있습니다. 하나 만들었죠 새로.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의지를 표명한 분들을 이제 모여서 소송방을 만드는데 약 600여 명 정도 약간 넘게 지금 방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각 개인별로 지금 위법 증거를 취합 중입니다. 파일화시켜서 취합 중이고 그다음에 아직 정식 계약책이 안 했지만 법무법인이라고 컨택 중이고 조언을 받고 있고 인원 좀 이단은 지나야 어느 정도 진짜 끝까지가 소송위원회 정리가 될 것이고요. 지금 증거가 취합 중이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지난 다음에 구체적인 소송이 나올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법원에 가더라도 결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승소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배상 비율이 말도 안 되는 배상 비율인 이유도 있지만 이 키코 사태부터 데이랩 사태까지 이런 금융 사태 사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다 스트레스로 빠져나가고 이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과징금과 영원히 퇴출입니다. 금융권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 이게 우리나라는 냄비 근성이 있어서 이게 흐지부지 이게 끝나면 또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분명히 다시 재발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이거 지금도 홍콩 이래서 저희 관련 사람들이나 잘 알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 내 친지, 내 주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식들이 이 일을 또다시 당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법적 심판을 분명히 받게 할 그런 각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계약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됐고 이런 그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피해자를 대표해서 금융당국에 바라는 점 하나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책임과 권한이라는 게 있고 의무라는 게 있는데 금융당국과 은행은 권한만 부렸지 의무는 다하지 않았고 책임을 졌으면 죄를 지었으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각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은 금당국은 은행 탓, 은행은 금감원 탓, 또 은행은 피해자인 저희 탓. 각각 탓으로만 돌리는 행태들이 너무나 개탄스럽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융당국에 바라는 점은
이 우리나라의 무자본 특수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이제 금감원이 있는데 예. 금감원의 수익 구조가 80%가 은행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월급 주는 것을 제대로 조치나 처치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금감원이나 금융위를 예를 들어서 뭐 식약처 무슨 청인 것처럼 완전한 정부 부서로 공무원화 시켜서 야지 이런 수익 구조에 신경을 안 쓰고 금융 업무에 예. 매진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는 구조 내에서는 이거는 절대 없어질 수 없고요. 또 하나 금감원의 가장 기본은 금융 질서 유지와 피감 기관인 금융사의 지휘 감독과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라고 존재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그걸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무엇인지 또 은행도 은행법에 명기했듯이 예금자 보호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나 방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히 각성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정부 차원에서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권한만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